코로나19 이전에 비교하면 관광객 수 자체는 거의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관광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수는 회복이 됐는데 관광 수입은 그 당시에 207억 달러에서 지금 164억 달러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관광객 수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이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요가 맞지 않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 거고요. 쓰지 않는 관광객 수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어떤 방식이 되냐면요, 결국 관광 산업이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식의 관광 활성화 정책이 아니고 단지 입객 수, 그러니까 즉 입장객 수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진흥 정책이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손님은 느는데 이익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을 절감해야죠. 그래야 밤리담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현재 관광산업은 아무리 중국 관광객이 늘었고 관광의 수요가 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됐냐? 관광산업의 고용구조가 나빠진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관광산업의 일자리는 역대 어느 시기보다 질이 나쁜 일자리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진수 동지가 저 위에 올라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아무리 회복이 돼도 관광산업의 일자리는 단순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는 것으로 해소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이 최근에 관광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신공항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관광 수지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 수지가 최근래 가장 높았던 시기가 역설적이게도 2020년입니다. 코로나가 가장 극성이었을 때가 관광 수지가 제일 높았어요. 그럼 그 역설은 뭘까요?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만큼 국내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광 수지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얼만큼 들어오냐 이 단일한 게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가냐라고 하는 그 숫자를 경쟁하는 게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 수지는 원래 그래요. 근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역 수지가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쵸? 무역 수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액과 수출액을 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커지면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그 언론들, 특히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수지가 조금만 적자가 돼도 어떡하냐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관광 수지의 적자는 디폴트 값인데도 불구하고, 더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관광 산업을 얘기를 할 때 관광 수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광객 수만 얘기합니다. 얼마가 들어왔냐만 얘기하는 거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을 유인하는 지표가 다른 산업하고는 다르게 이상하게도 객수, 그러니까 즉 입장객 수라고 하는 요걸로 그 계산이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신공항 논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공항 논리도 잘 들여다보면은요, 결국에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 게임으로 이 신공항의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라고 하는 것, 즉 신공항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결국에 뭐냐면 그곳을 몇 명이 이용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압축되는 게임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동네에 공항을 이용해서 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다 돈을 쓸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경제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게 깨지면 어떻게 되죠? 요게 깨지면 결국에는 신공항은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간 건물에 불과해지는 거죠. 사실 요게 딜레마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다음 데이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공항들이 뭘로 먹고 사냐, 사실 이걸 갖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항이 뭘로 먹고 살까요?
항공 수익으로 먹고 사는 공항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먹고 사는 것은 대부분 다 비항공 수익, 즉 공항의 시설물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임대료나 수수료를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의 작년 회계 자료를 보면 한 70% 정도가요 비항공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공항 수익은 기껏해야 3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공항산업의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는 그 시설을 거대하게 지어서 거기에 임대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채택이 되지 않으면 공항은 그냥 텅텅 빈 유령 공항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유령 공항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뭐 강원도에는 양양공항이나 이런 데를 가면 실제로 거기에 입점해 있던 매장들이 다 빠지면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메니티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1시간 2시간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항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이 하지 않게,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논리들이 결국에는 신공항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비행기가 얼만큼 취향되느냐에 앞서서 거기가 소위 임대료 수입을 올린 만큼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참조해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김포공항이 실제로 국제선 편성을 다 인천공항으로 뺏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을 막 살려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기존에 김포공항에 취향했던 것들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랬을 때 김포공항은 원래 폐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강서구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도 아파트 지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욕구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공항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너도 나도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김포공항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서울시장 공약의 핵심이었습니다. 뭐 1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10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은 공항대로 기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김포공항이 했던 전략이 뭐냐면 거기에 대형 마트를 넣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 뭐 롯데마트나 아니면 입점해 있는 여러 가지 명품 마트들을 넣으면서 그걸로 공항 기능을 유지했던 것이 김포공항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에요. 근데 김포공항 그 전략을 써도 됐습니다. 왜냐? 도심에서 가까웠거든요. 1시간 이내에 김포공항과 같은 대규모 마트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만들어질 9개의 신공항들이 정말 도심에서 그렇게 가까운 걸까요? 거기에 대규모의 어뮤즈 센터나, 그러니까 뭐 놀이시설이나 내지는 마트나 이런 것들을 입점시킨다고 했을 때 초기에 아무리 임대료를 받지 않고 1년, 2년 정도 앵커 시설을 넣어서 붐업을 시키려고 해도 과연 지금 신공항의 부지들이 그런 사업이 될 거냐, 그런 공항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데가. 그냥 단적으로 보면 새만금 공항은요, 그냥 간척지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간척지 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새만금 간척지 위에 공항을 지으고 거기에 무슨 명품 마트가 들어선다, 롯데마트가 들어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스트코가 거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누가 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발전의 논리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공항이 먹고 사는 것은 항공이 아니고 비항공 수익인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느냐? 먹고 살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가덕도 신공항 논의하면서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하고 연결되는 교통편을 만든다, 무슨 뭐 고속철도를 논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특히 공항에 있는 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쇼핑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거기 송도에 사시는 분들이 공항을 나들이를 갈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송도에 아무리 그 인천공항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거기를 놀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서 공항정책을 볼 때 그간 논쟁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인 건데요. 교통은 기본적으로 승객 수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형된 물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버스의 수요를 늘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버스의 수요가 지금보다 1000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때때로 그 1000명 때문에 45인승 버스가 추가로 한 100대 정도 필요하겠네 뭐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운행하는 버스가 45명을 다 태워서 운행하는 버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통정책은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 기존에 제공되었던 용량을 다 채우는 방식의 편성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50% 정도의 그 승객률, 그러니까 탑승률을 보인다 그러면 일단 50%를 채우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신규 편성을 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기본인 겁니다. 이거는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은 버스보다 더 크죠.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승객의 수가 큽니다. 그러면 항공사는 어떻게 교통정책, 그러니까 자기의 장사를 할까요? 편성수를 중심으로 짜는 겁니다. 여기에 200명을 다 채울 수 있냐 없냐로 편성수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비행기를 넣는 항공사는 없습니다. 왜 지역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지나요? 왜 고속버스 터미널이 없어지나요? 터미널이 있는데도 버스 사업자가 버스를 넣지 않으면 터미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공항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편성수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는 공항의 편성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의 편성 방식은요, 노선수를 줄이고 다만 운행 수만 복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장사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선의 편성량만 늘리는 방식으로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항공사예요. 그 전에는 잘 안 가는 지역들도 막 취향을 해갖고 노선수를 되게 많이 운행하면서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 한 편성이라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가고,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승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이 해외의 중소 항공사하고 조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가는 편성이 가장 많은 건 뭐냐면 저기 북유럽 국가로 가서 핀란드나 이런 데로 가서, 그래서 헬싱키 공항에서 그 국내에 있는 저가 항공하고 연계하는 방식의 편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편성의 방식은 유럽을 가더라도 인근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편성에 넣고 그 유럽 내에서의 저가 항공하고 묶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편성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편성 방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공항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신공항의 편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신규 편성이 아니고요, 기존 공항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의 일부가 옮겨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공사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있어요. 제가 대한항공입니다. 정부가 팔을 비틀지 않는 한 나는 추가 편성을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추가 편성을 하면 나는 비행기를 새로 사야 됩니다. 그렇죠.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내가 감수하면서 신공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항공기를 넣겠습니까? 아니요. 기존에 넣었던 것을 빼서 교차 편성을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울산공항에 내가 그 제주항공 요런 게 울산공항에 기껏해야 하루에 2개 편성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덕도 공항에 그걸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울산공항을 하나를 빼죠. 그래서 가덕도 공항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정부에 생색을 내는 거죠. 아, 이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보조금 줘,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사업자라면 그게 최선인 겁니다.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편성을 빼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하나씩 편성을 빼서 이쪽으로 넣어줄 테니까 대신에 수요가 떨어져서 손실을 보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방정부들도 얘기할 거고요. 지금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공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공사의 주인이라면 저쪽에 공항 하나 생겼다고 거기에 내가 항공기를 사서 넣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공항의 문제는 결국에는 기존의 총량이 거의 다 가득 차 있는 한국의 항공 수요 뺏어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즉 재편성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요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재편성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어떤 효과를 낼 거냐면 그나마 국내 항공을 했던 내국인조차도 국외 여행을 하도록 촉진시킬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광 수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공항의 국제항공의 논리는 뭐냐? 국제공항의 논리는 뭐냐면 그나마 악화되어 있는 관광 수지를 더 즉 내국인을 해외 관광을 보내는 경로로 만들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꾸역꾸역 연명하고 있는 기존의 국내의 국제공항의 편성수를 뺏어가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 기존의 국내 국제공항들을 더 엉터리 공항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자신있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비행기를 덜 타야 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행기와 같이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이동수단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개인이 되어서 기후위기,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적이라면 우리에게 더 부의 편익, 즉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그나마 시장적인 생각이야, 시장주의적인 생각이야 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단은 더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그럼 지금 낮은 그 비행기 값은 뭐냐? 결국에 정부 보조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정부 보조를 통해서 정부가 비행기의 유류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19 때 각 산업에 재정 지원을 할 때 항공사에 유가 보조 해줬습니다. 예, 그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면 결국에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비싼 이동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비행기를 타고 다닐 만한 나라들, 즉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의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소비자가 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갔는데, 야 요즘은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해서 1년에 두세 번은 가잖아. 그렇죠. 그걸로 수요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물리적 주체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1년에 한 두세 번 해외여행 갔던 거를 10번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잠을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주체인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무리 경제적 부가 생겼다 해도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절대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1년에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즉 관광에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주는데 수요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더 많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2000년 이후에 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총량, 물리적 한계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가잖아요. 여기서 웬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좀 나간다 하는 사람들,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1년에 2번 정도의 해외여행을 가는 거고요. 국내 여행을 그 사이에 2-3번을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고치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관광이 직업인 거죠. 관광이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물리적 주체가 다닐 수 있는 이동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요가 계속 늘 거다라고 하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탄소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늘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요의 절제량이 줄 거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지금은 공항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방식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냐, 포기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성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량을 높여서 그것을 통해서 조그만한 이익이라도 긁어 모으는 착취적 방식의 경제 모델이 아니고, 적정 수준의 산업 구조, 적정 수준의 수요, 적정 수준의 이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의 산업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논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항이 아예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후위기 활동가들 중에서는 공항을 폐쇄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신공항을 반대하면 출마조차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조차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조차도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성의 논리만으로는 공항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인 거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공항을 반대하는 단일한 이슈만으로도 출마를 하고 득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유보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혹은 좋은 산업이라고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있던 것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대신에 거기에서 일자리 문제나 혹은 기존의 산업이 떠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정 수준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산업 구조를 재편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에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현재 관광 산업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관광 산업은 데이터로 놓고 보면 고용이 없는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없는 성장을 가장 기본적인 산업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요, 산업 외로의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관광산업 내에서 숙박이나 음식업종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이 산업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에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 고진수 동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뭐냐면 이 호텔 업계에서도 최근 2-3년 동안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요, 인력난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나는 일자리가 뺏겨서 저기 올라가 있는데 왜 호텔은 인력난을 겪고 있나.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고진수 동지가 담당하고 있는 식음료 부분이 인력난이 특히 숙련된 인력난이 제일 심하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되게 웃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이상하게도 관광산업 중에서 특히 식음료나 숙박업 쪽 같은 경우는 숙련돼 있는 인력들이 산업 바깥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 내에서 산업별 비교해서 놓고 보면 이쪽 영역이 임금 수준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 수준이나 중위소득 수준이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에 기대하면 돼요. 아니 관광객도 많이 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왜 사람이 없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 답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을 뽑는데도 거기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일자리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소기업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청년들이 되게 한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일자리 질이 나쁘냐면 한숨이 쉬어질 정도로 일자리 질이 나쁜 겁니다. 우리는 보잖아요. 왜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평범한 청년이 빵을 만들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놓고도 왜 힘쓰는 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자리에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심한 겁니다. 평범하게 집을 짓다가 혹은 평범하게 인프라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놓고 얘기를 하죠. 왜 안전모를 쓰지 않았느냐, 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데 내가 청년인 내가, 나이 어린 내가 아니 노동안전법상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 교육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시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청년들을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게 지금의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인데 누가 가겠냐는 거죠. 그래 놓고 사람이 빠진다, 인력난이 없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관광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일자리로 양성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광산업의 현 주소예요. 이 외국인 일자리 문제가 작년 말부터 지금 뭉뭉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사업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간 협의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산업 쪽에서 실제로 정부의 그 산업 인력을 고민하는 쪽에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면허나 내진 TO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광산업의 현 주소인 거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그리고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력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왜 사람들이 관광산업을 떠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직무별 부족 인력 데이터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더 심각해지고 있죠. 뭐 이를테면 뭐 F&B, 그러니까 식음료 부분과 같은 경우도 2023년에는 한 12% 정도 직무별로 부족 인력이 있다. 그런데 그게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6%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한 거죠. 특정 분야에 인력이 부족해. 그런데 그게 매년 부족하고 그 분야의 인력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 그러면 너무 우리는 쉬운 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또 하나를 갖고 있죠.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려서 일자리를 못 가고 있는 것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숙련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숙련되어 있는 노동자들조차 다른 눈높이에 맞춰서 인력을 조정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싶냐? 그게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의 관광 레저 산업 중에서 숙박업 같은 경우는 상용 근로자, 즉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 이직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스포츠 연관 서비스나 아니면 사업 지원 서비스, 이를테면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산업에서는 상용 근로자의 그 이직 동향, 그러니까 자발적 이직 동향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옮기는 게 맞아요. 일자리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자발적 이직 동향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 다음의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건데요. 임시 일용 임금의 증감률이 마이너스
6%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보죠. 산업이 성장을 해요. 산업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사업자는 비정규직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인건비를 정규직 인건비하고 거의 육박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정규직 일자리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퇴직금이 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관광산업을 선호하게 되면은요, 단기 일자리로 노동자들과 사업주가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 방식으로 산업이 재편되거든요. 그런데 관광산업은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계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산업과 같이 계절을 타는 업종의 경우에는 가급적 상용직 방식이 아니고 단기적 근속, 그러니까 단속적인 근로를 하는 노동자 구조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업의 규모가 커져도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숙박 쪽 같은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 마이너스죠. 근데 그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고용이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그만큼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자발적에 좀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 중에서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쫓겨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중심의 산업 재편을 위해서 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청년 일자리 인력 문제로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관광산업에 올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 답을 알고 있죠? 뭐겠습니까? 임금입니다. 임금. 근데 사업주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1번에서부터 3번째까지가 미래지향적 일자리의 정체성 뭐 이런 겁니다. 뭐 사내복지에서 점심시간 혹은 뭐 식대 제공 이런 겁니다. 간식 제공 이런 거예요.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자기가 왜 이 회사에서 일하는지만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임원들이라고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인건비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청년 노동자들을 관광산업에 높이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인건비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즉 임금 수준을 늘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노동자들이 관광산업에 온다라고 했을 때 바라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주 4일 근무제입니다. 주 4일 근무제입니다. 그만큼 관광 쪽은 비정규 노동 형태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9to6의 직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정되어 있는 법정 노동시간 내에서의 노동 강도도 되게 세지만, 자신의 시민들,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노동시간 자체도 보장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 4일제에 대한 욕구가 큰 겁니다. 그러면 결국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과 같이 관광 호텔 수, 그 다음에 그 관광 호텔들이 제공하고 있는 베드 수, 이런 걸로 따지는 방식의 산업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베드수 중심으로, 그러니까 즉 객실 수나 내지는 객실이 얼마큼 충족되느냐 뭐 이런 걸로만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계속 저가 관광 산업 중심으로 이 산업의 외형적 규모만 뻥튀기 시키는 방식으로 오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 많이 는다고 하죠.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요. 왜? 예전처럼 한국에 오면 돈을 쓰는 중국 관광객들은 더 이상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예전에 돈 많은 관광객들의, 특히 중국 관광객들의 가장 주요한 관광의 루틴이 뭐였냐면 크루즈였습니다. 크루즈가 매력인 게 뭐냐면요,
호텔이나 내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쉬었다가 들어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크루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싹쓸이 관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들 다 입도하는데 버리고 가는 거죠. 실제로 크루즈 관광의 가장 핵심은 쇼핑을 하기 위한 사람을 태워서 오는 겁니다. 거기서 면세품 구매하고 그 지역에 면세품 가고 관광지 들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도요, 중국 크루즈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들이 지금 다른 데를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중국 국내에서도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 관광 잘 안 가는데 알잖아요. 솔직히 신기하지 않아요? 저렇게 명동을 이렇게 가면 여기 뭐 볼 거 있다고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지, 왜 이렇게 식당을 가도 이게 뭘 맛있다고 이렇게들 찾아오는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특정한 국가의 단체 관광을 매개로 하는 저가 관광 수요에 의존하는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효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거죠. 제발 관광객 수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산업 이제 버리자. 지금 이미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근데 관광객 수가 회복이 됐는데도 왜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현장에 돌아가고 있지 못한지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거다. 누가 앞장서서 질문하냐? 저런 고신수 같은 노동자들이 고공에 올라가서 질문하고 있는 거다. 지금 관광산업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장밋빛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왜 관광산업, 관광업계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점차 나쁜 일자리가 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관광산업, 호텔업계의 노동자, 고진수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 지역 시민들, 그렇게 지역에 고립된 것을 각오하고서도 지역의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공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공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신공항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항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항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쟁이나 내진 싸움들은 뭔가 남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이런 것들, 혹은 그쪽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발목을 잡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괜찮은 사회, 성숙된 사회로 가려면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앞장서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 요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요 정도의 내용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고진수 동지가 혼자이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다. 저기에 올라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집단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질문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큰 목소리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수 동지 화이팅! 이거는 진행이 없는 거 알고 있어요.